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요. 알츠하이머 해독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 알츠하이머가 정말로 포도당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뇌신경세포의 구조가 바뀌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데다 뇌가 필요로 하는 지방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주요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뇌가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등 뇌의 물질 대사 기능과 구조 이상을 개선할 식이요법을 실천해야 한다. 정말로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뇌신경이 더는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굶기 때문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 뇌연료, 포도당 대 케톤. 인체가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연료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대신 또 다른 종류의 연료인 케톤과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식품에서 얻은 적은 양의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다. 케톤은 인슐린 수치가 아주 낮을 때 생성된다. 케톤은 인체가 지방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케톤 그 자체도 에너지원인데 특히 뇌는 케톤을 아주 능숙하게 연료로 쓸 수 있다. 케톤 수치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2장에서 살펴보고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만 줄여도 인슐린 수치를 확 낮출 수 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흔히 뇌는 포도당만 연료로 사용하며 매일 120에서 140g 정도의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인 사실이 아니며 인체 생리를 너무나도 단순화한 말이다. 포도당은 걸핏하면 뭔가 내가 가장 선호하는 연료라는 식으로 인용된다. 하지만 인체가 일반적으로는 포도당을 제일 먼저 연료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만 선호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당의 다른 에너지원인 지방과 케톤보다 뇌와 몸에 더 효율적이라거나 더 안전한 연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40에서 60% 정도를 케톤이 공급하기 때문에 포도당 필요량은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케톤으로 에너지를 충당해도 포도당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인체는 물질을 다시 사용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과 지방이 분해된 글리세롤을 가지고 너끈히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종래의 의학은 케톤을 해로운 물질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렇지 않다. 케톤은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섭취했을 때 뇌와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몸에서 사용하는 지방대사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며 뇌와 중추신경계에서 선호하는 연료로 인체의 물질대사 과정에 필요한 기본 물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케톤이 왜 뇌에 그렇게나 유용한 연료이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연료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째서 뇌가 스스로 그 즉시 포도당이 아닌 케톤을 연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이렇다. 뇌에 필요한 만큼 케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체는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케톤을 생산하지 않는다. 인슐린 수치가 아주 낮을 때에만 생산한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그 결과 인슐린의 수치가 낮아져 인체의 물질대사 스위치가 바뀌어야지만 포도당 대신 지방이 주 에너지원이 되어 케톤도 에너지원이 될 만큼 생산된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체는 필요할 때에만 케톤을 생산한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만 인체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혈중 케톤의 양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것이다. 앞으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방법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포도당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몸에서 지방이나 케톤을 주로 사용하는 몸으로 바꾸려고 할 때 줄여야 하는 탄수화물의 식품의 양과 탄수화물 내성 수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녹말이나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 식단이나 서구 식단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를 상당히 많이 줄여야 한다.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식이요법의 길. 알츠하이머가 실제로 인체의 생리작용을 흐트러뜨리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또 다른 현대 문명 질환이라면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구축해온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끔찍한 질병을 물리칠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바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고 녹말이 없는 채소를 다량으로 먹으며 과일, 견과류, 씨앗류를 적당히 먹고 당 지수가 높은 곡물, 정제설탕은 피하고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한 식품은 먹지 않는 식단으로 어쩌면 구석기인들의 식단이라고 할 식습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구석기 식단과 적절한 신체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감소, 신선한 공기, 24시간 주기인 활동 일주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자연광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몸과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슐린 민감성도 평생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체가 적절하게 생리작용을 하도록 돕는 식단은 인지능력 저하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속도를 늦추거나 손상된 뇌 부위와 물질 대사 능력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때는 감자, 얌, 비트, 콩, 포도, 바나나, 사과 같은 당이나 녹말이 많이 든 과일, 줄기식품이나 뿌리식품 같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도 먹지 않거나 섭취량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 이런 식품들은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것들로 사실 그 자체로는 건강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영양소 부족을 야기한다던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신체가 제대로만 기능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음식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인지능력 저하나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해 포도당을 다량으로 공급해봐야 치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양가가 풍부한 자연식품이라고 해도 탄수화물 식품이라면 섭취량을 상당히 줄여야지만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신체가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뇌에 영양을 공급할 정도로 충분한 많은 양의 케톤 생산이 가능하다. 알츠하이머의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케톤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케톤이 갖는 치료 효과와 신경 보호작용은 매우 놀라워서 실제로 케톤과 뇌 건강을 연구하는 한 저명한 학자는 현대인의 탄수화물 유지 식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케톤 결핍이라고 했다. 저탄수화물 케토제닉 식단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졌는데 특히 알츠하이머와 신경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포도당을 소비할 수 없을 때 뇌가 케톤을 주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면 케톤을 생성하는 음식을 먹거나 외부에서 케톤을 공급했을 때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 같은 추론은 무작위로 진행한 매우 뛰어난 이중 맹검 실험과 위약 대조군 실험에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위약 대조군 실험에서는 위약이 아닌 케톤을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향상됐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상당히 줄여 케톤을 생성하게 한 실험에서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 사람은 탄수화물 비율의 50%에 달하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좋았고
혈중 케톤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인슐린 수치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 사람이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체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인 사람은 인슐린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더 적게 먹은 사람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기억력이 향상된 이유를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는데, 개선된 인슐린 민감성 덕분에 뇌가 포도당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케톤 생성 식이요법, 즉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간질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이 고전적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전체 섭취 열량의 80에서 90%까지를 지방에서 얻는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 표준이 된 고탄수화물 식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식이요법이다. 다행히 알츠하이머의 경우 제대로 실행하기가 힘든 철저하게 지방 위주로 짜인 고지방 식이요법을 할 필요는 없다. 고전적 케토제닉 식이요법에서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줄이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더 분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식이요법의 목적은 혈중 케톤의 수치를 높이고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데 있다. 간질 치료를 위한 엄격한 케토제닉 식이요법과 달리 알츠하이머 식이요법은 적절한 양의 케톤이 생성되고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을 제거해 에너지 대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뇌의 부담을 덜어줄 정도로만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추면 된다. 이때 다른 사람보다 수월하게 케톤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두 어느 수준까지는 케톤 수치가 높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고전적인 케토제닉 식이요법과 달리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당지수가 높아 먹을 수 없는 정제 곡물이나 설탕만 빼고 미량 영양소, 항산화제, 식물화학 물질이 풍부하게 든 당지수가 낮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까지 먹을 수 있다. 식품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입에 맞지 않아 장기간의 실행이 불가능한 엄격한 고전적 케토제닉 식단과 달리 탄수화물 섭취만 크게 줄이는 알츠하이머 식이요법은 실천하기 쉽다. 케토제닉 요법으로 알츠하이머 치료법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대부분 케톤 혼합 음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이유는 고전적 케토제닉 식이요법이 장기간 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포화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을 때 심장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수많은 증거가 쌓이는데도 의학계 일부에서는 지방을 다량 섭취한다는 사실에 공포에 가까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식이요법이 의학계의 낡은 편견 때문에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 영양제와 생활습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은 복잡하고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하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개선하려면 근본 원인뿐 아니라 부수적인 요인들도 함께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대부분 본질적으로는 식이요법이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본 전략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전체적으로 영양 밀도가 높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영양 보조제도 인체가 생화학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물질 대사 반응을 진행하며 새로운 뉴런 회로를 생성하도록 뇌를 자극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 보조제와 생활 습관은 3부와 4부에서 다룬다.
해결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자. 이제 연구자들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전략이 실제로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 알츠하이머 연구의 권위자인 데일 브래드 의학 박사는 놀라운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다각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 다양한 생화학, 생리학 반응을 조절했는데 당연히 기본 치료는 브래드슨 박사가 명명한 것처럼 지질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 대사의 유도이다. 다시 말해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몸이 지방과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브래드슨 박사가 치료한 사람 중에는 인지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직장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개선되어 다시 일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도 인지장애뿐 아니라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던 사람들도 브래드슨 박사의 치료를 받고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아주 높은 APO, 2포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도 증상이 개선되었다. 브래드슨 박사가 고안한 신경퇴행성 환자를 위한 물질대사 강화 프로그램은 머리나 두개골, 뇌에 물리적인 외상을 입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한 인지장애와 치매는 모두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긴 대사질환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려면 대사요법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금야금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근본 원인을 찾아 바꾸는 방법보다 절대로 효과가 좋을 수 없다. 브래드슨 박사가 고안한 프로그램에는 충분한 양질의 수면, 단식, 스트레스 관리, 운동,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 보충 같이 이 책 3부에서 다룰 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약물 치료는 실망스러웠고 효과도 없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대사요법은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의 진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뇌연료 대사작용.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케톤을 생성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주 복잡한 뇌연료 대사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지는 말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뇌연료 대사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인지기능을 가능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비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박사학위를 딸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혼신을 다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는 3형 당뇨인가? 1장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대사증후군과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키는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두 질병에 나타나는 비슷한 특징을 설명했다. 3형 당뇨라거나 뇌에 생긴 당뇨 같은 기발한 명칭 외에도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가 인체에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 발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대사작용 인지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쓴다.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인지장애가 대사증후군과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점점점 더 깨닫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대사증후군과 알츠하이머는 병리학적 특징이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인슐린, 탄수화물, 뇌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대사작용을 계속 말하는 이 책의 내용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뇨가 아닌 걸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겼거나 혈중 인슐린 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 인지장애에 어떤 병리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현재 이형 당뇨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리며 진단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모든 기준에 인슐린 관련 항목은 하나도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당뇨를 포도당 수치로만 판단하면 혈당 조절 방법이 매우 적어진다. 이런 근시안적 시각에 매달려 있으면 인슐린 민감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당뇨 진단도 적절한 치료도 못 받을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누구보다 앞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조셉 크래프트 박사는 당뇨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범위를 밝혔는데 그 규모는 놀라울 정도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식 후 포도당 수치가 정상이군요. 라는 말을 듣는다. 크래프트 박사가 한 말이다. 금식 후 포도당 수치를 재든 헤모글로빈 A1C의 수치를 재든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하든지 간에 이 검사들은 하나같이 인슐린 수치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혈당 수치 정상, 헤모글로빈 A1C 수치 정상,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정상 판정은 인슐린이 병적으로 많이 분비되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자기 몸에서는 신진대사 과정이 완벽하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체내에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쌓이고 결국 세포는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항성을 이기고 세포를 반응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한다. 그 사이 인슐린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혈당 수치는 언제나 정상을 유지한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하는 시점까지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둘 중 하나뿐이다. 첫째,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커져서 적절한 시기에 혈당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둘째,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엄청난 인슐린 요구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혈당 수치 상승은 인슐린 민감성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이는 증상일 수도 있다. 혈당 수치가 충분히 높아져 이형 당뇨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인슐린은 위험할 정도로 많이 분비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크래프트 박사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동안 하는 검사를 5시간으로 늘려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인슐린 수치 또한 함께 측정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신체 상태를 측정해본 크래프트 박사는 인슐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슐린 수치 검사 없이 진행하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는 끔찍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검사라고 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인 고인슐린 혈증 상태를 크래프트 박사는 제자리에 있는 당뇨 또는 오컬트 당뇨라고 부른다. 고인슐린 혈증 증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인슐린 수치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포도당 수치만 검사해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인슐린 혈증을 가진 알츠하이머 환자는 분명 대사작용에 문제가 있다. 고공행진을 하는 인슐린 수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을 정도로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는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은데 고인슐린 혈증은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는 독립 위험인자이다.
실제로 당뇨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인슐린 혈증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는 주류 의학의 결론과는 다른데 크래프트 박사는 이 같은 주류 의학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혈당 상승과는 별개로 알츠하이머 환자도 보호자도 환자에게 2형 당뇨의 전형적인 만성 증상인 과도한 체지방 축적과 비만이 없으니 당뇨일 리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대사증후군이나 2형 당뇨 또는 인지장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는 저체중인 경우가 많다. 저체중, 정상체중이 대사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랫동안 인슐린 수치가 높아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 크래프트 박사는 2형 당뇨 환자가 모두 비만인 것은 아니다. 체중과 체질량 지수, 금식 후 혈당 수치가 정상이고 금식 후 인슐린 수치가 정상이라고 고인슐린 혈증이 없는 사람도 2형 당뇨일 수 있다 라고 했다. 현재 의학계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쉽게 속을 수 있으며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한 정상 체중도 사실은 한 사람의 내부 상태에 관해 거의 알려주지 않음을 점점 더 인지하고 있다.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이 야기하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깡마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과체중은 대사작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일 뿐이다. 이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다른 지표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은 체중은 적게 나가지만 대사증후군인 경우를 정상 체중 비만이라고 부르거나 좀 더 쉽게 내장 비만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장 검사를 했을 때 대사작용을 제대로 못해 심각한 조절 장애가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 모든 생체 능력이 정상 범위이지만 과체중인 사람만큼이나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면역력 저하 같은 항목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체의 물질 대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만인 사람들은 7에서 36% 정도 대사적으로는 건강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21에서 87% 정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체중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라고 해도 대사증후군이 생길 리 없다거나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여겨선 안 된다. 그보다 체중과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대사장애 문제를 감추는 장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크래프트 박사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실시하면서 인슐린 수치도 함께 검사해 의학계가 고인슐린 혈증이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밝혀낸다. 인슐린 수치가 오랫동안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양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2형 당뇨와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수백만 명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성 고인슐린 혈증은 전 세계 수백만 인구가 겪고 있는 대다수 현대병과 생리학적, 생화학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병으로 분류하는 현기증, 이면형상, 메니에르병도 만성 고인슐린 혈증과 관련이 있다. 2형 당뇨인 사람이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3형 당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2형 당뇨 환자는 반드시 알츠하이머나 대사증후군에 걸린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포도당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이어서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포도당이 아니라
인슐린이 문제임을 기억하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뇌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온몸에서 생길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혈중 인슐린 수치는 아주 높지만 뇌나 뇌 척수의 인슐린 수치는 낮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많은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병리적 특징이 이 때문에 생긴다. 이 문제는 나중에서 다룬다. 2형 당뇨와 3형 당뇨는 같은 질병이 아니며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두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많은 경우 당뇨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두 질병이 발병하는 주 원인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저 인슐린 저항성이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뿐이다. 2형 당뇨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몇몇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는 건강한 노인보다 포도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또 포도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노인은 건강한 노인보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체중은 정상일 때가 많고 금식 후 포도당 수치와 헤모글로빈 A1C 수치는 마지막 순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나는 오래전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구호를 여기에서도 외치고 싶다. 문제는 인슐린이야, 바보야.